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뭘 띄워놨는데요. 이게 혹시 보일까요? 강의 자료가 보이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윌로트컵 법률사무소의 부대표 변리사로 있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하고요. 오늘 AI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IP 지식이라는 강의로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강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윌루트컵 법률사무소에서 부대표 변리사로 있고요. 지금 제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저는 주로 AI 분야의 그 스타트업을 주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바벤처스라고 엑셀러레이터 회사에서 투자 심사역으로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이제 초기 기업, 완전 예비 초기 창업자 단계부터 이제 IPO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제 스타트업으로 치면은 모든 구간에 있는 스테이지의 기업들을 전부 대리하면서 이제 그 AI 스타트업 위주로 대리를 해오고 있고요. 그 오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냐면 이게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AI 기업의 경우에 지식재산권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좀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초기 창업 기업, 또 예전에는 이제 예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뭐 특허권 아니면 상표권 이런 것들이 초기 기업에게 이제 세무 기장 챙기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조금 이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트업이라는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슬라이드 10개 정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뭔지, 그리고 초기 기업 내지는 이제 예비 창업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걸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예시를 한번 들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제가 많이 드는 예시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발명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요거로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발명을 해서 그럼 이제 비행기를 발명해서 비행기를 출시하고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뭐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뭐 비행기 날려도 보고 이륙도 시켜보고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겠죠. 엄청난 연구개발을 해서 비행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그걸 그 베껴서 만들어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게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업자 입장에서는 그 비행기와 동일한 비행기를 만드는 게 너무 쉽고 연구개발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후발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행기를 엄청 싼 가격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비행기를 발명하고 출시하고 상용화했던 사람은 결국에 빚쟁이가 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도 발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 법 제도상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식재산권 제도라는 것이 있고, 요 지식재산권 제도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보다 더 이 그 세분화해서 설명을 할 수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자동차로 많이 예시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들어보면은 자동차라는 게 만약에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자동차라는 거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있을 때 그 차량의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뭐 의자 높이 조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이제 이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아마 이제 특허 출원을 해보셨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실용신안은 이제 출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특허 출원으로 보통 보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상표라는 것도 있고요. 상표는 뭐 차량의 모델명, 예를 들어서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것들, 현대, 기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겠죠. 내지는 뭐 차량의 뭐 브랜드만, 회사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모델명 이런 것도 소나타, 아반떼 이런 모델명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표라는 제도로 보호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쁜 거예요. 예쁜 거. 예쁜 건데 반복 생산이 가능한 예쁜 것을 이제 법에서는 디자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요게 있고요. 그래서 뭐 차체 형상이라든지 뭐 휠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이외에 뭐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외관 디자인, 네, 어떤 그 옆에 있는 차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거 제가 AI로 그린 사진인데요. 요 차 이제 옆에서 보면은 위에 곡선이 되게 예쁘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요런 것들 다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런 특징들은 이런 예쁜 것들은 이제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면서 동시에 디자인으로도 함께 보호되는 것이 맞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개념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뭐 내년 초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창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기타 뭐 R&D 창성 과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사업계획서 초반에 들어가는 이 목차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뭐 특허 출원 몇 건, 뭐 특허 등록 몇 건, 상표 출원 몇 건, 등록 몇 건, 이런 거를 적는 란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출원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제 변리사가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출원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기술을 확정하는 선행 기술을 확정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뭔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법에서는 기존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확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출원이라는 시점이고요. 상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했으면 제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먼저 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정하는 기준도 이제 출원 시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출원 시점 이전에 어떤 이제 공개 기술이라든지 이제 공개 상표, 이제 그 출원이 되어 있는 상표에 의해서 이제 등록 가능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출원이라는 것은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런 이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특허청이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지식재산처라는 곳으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지식재산처라는 곳에서
거기 이제 많은 심사관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심사관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 심사관 분들이 모든 출원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이제 일일이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얘는 특허를 받아도 돼, 얘는 상표가 등록이 돼, 디자인 등록이 되어도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에 이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록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특허권을 받았다, 상표권을 받았다, 특허가 등록됐다, 상표가 등록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시점으로부터 특허권, 상표권 이런 이제 강력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면 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이제 민사적 조치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고요. 침해금지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로 말씀을 드리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면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이제 꽤나 중범죄에 속하는 그런 이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강력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이제 등록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부터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출원을 했을 때부터 등록이 될 때까지는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은 지식재산처에다가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이제 특허 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변리사랑 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변리사랑 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고 변리사가 무엇을 작성해서 주냐면은 특허 명세서라는 이제 문서를, 워드 파일을 하나 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무채재산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이제 특허권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려면은 당연히 그 어떤 특허의 내용이라든지 상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명확하게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특허 명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명세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특허의 권리 효력이라든지 권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특허 명세서라는 걸 변리사가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대표님들에게 보여드리면 그 명세서 내용을 이제 사실 엄청 자세하게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은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보통 요 이제 특허 명세서라는 문서가 대략 한 40페이지, 3, 40페이지, 짧게는 뭐 20 몇 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이고 뭐 많게는 뭐 70페이지, 80페이지까지 가는 그런 특허 명세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허 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명세서의 내용 자체가 너무 길고 사실 그 특허 명세서에 관한 이 특허 실무는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들이 되게 딱딱하고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보시냐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특허 명세서 이 파일에서 이 발명의 명칭 정도 보시고 배경 기술 정도만 열심히 보세요. 근데 이제 발명의 명칭이나 배경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이 특허 명세서에서 어떤 권리의 중요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요 이제 밑에 있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 청구 범위 이제 영어로는 이 특허 청구 범위를 클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레임이 어떤 주장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독점권을 요구하는, 청구하는
그래서 이제 특허 청구항, 특허 청구 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특허권의 독점적인 영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청구 범위를 좀 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리사만큼 특허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잘 알면 변리사를 하지 사업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변리사가 적어준 이 특허 명세서라는 걸 봤을 때 이 명세서가 잘 작성된 명세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청구 범위에서 첫 번째에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청구항 1이라는 것인데 이제 특허 청구 범위가 잘 적혀 있는지 정도는 좀 보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항을 한 읽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청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라는 게 여러 개의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는 뭐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4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권리 확보를 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 청구항을 해석하는 과정이 한 번 있고요. 이 등록이 되어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경쟁업체에게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청구항을 한 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 특허를 받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예 없었던 기술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완전히 아예 없었던 물건 아니면 어떤 구성 이런 걸 창출해서 실제로 창작을 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어요.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200만 개가 넘습니다. 200만 개가 넘어요. 특허권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별게 다 특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뭐 어떤 선행 기술들, 기존에 어떤 기술들이 이미 있었어요. A라는 기술도 있었고 B라는 기술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C라는 기술도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A랑 기존에 있었던 B와 기존에 있었던 C를 결합을 한 기술을 완성을 했는데 요거에 의하면 조금 더 좋아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받을 수 있어요. 즉 어떤 A라는 거, 어떤 B라는 거, 어떤 C라는 거 이런 거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가 새롭지 않아도 결합한 전체로서가 기존에 없었다면 새롭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 화면에 제가 적어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 자전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자전거에 페달이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 그 페달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리고 뭐 예전에, 라이트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거를 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발전기가 기존에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있었던 자전거에다가 발전기를 페달에다 결합을 하고, 그리고 라이트를 발전기와 결합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발전기가 작동하면서 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동할 때는 라이트가 환하게 밝아지고 멈춰있을 때는 라이터가 필요 없으니까 라이트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전거 자체, 페달 자체, 아니면 발전기나 라이트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지만 그것을 결합하기만 해도 특허가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 알아내야 하거나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어떤 있었던 것들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새롭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특허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막 다 붙이면 특허받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특허 사무소들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특허 사무소는 등록률이 뭐 90 몇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구항에 구성 요소를 붙이면 붙일수록 등록받기는 당연히 쉬워집니다. 그 변리사의 어떤 능력치가 좋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걸 많이 붙이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걸 결합해서 요걸 발명해내는 게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허받기는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이제 등록은 쉬워지는데요. 과연 이제 그것이 꼭 정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해서 등록을 어렵게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이 판단을 하냐면, 여기 이제 제가 초록색 글씨로 적어 놓은 것 보시면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쓴 청구항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다 쓸 때에만 침해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제 구성요소 완비 원칙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구항 1에는 A, B, C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청구항 2에는 A, B, C, D가 써져 있고 청구항 3에는 왜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청구항 1만 한번 잘 보시면 괜찮은데요. 뭐냐면 여기에 써져 있는 A, B, C를 다 써야만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청광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청광 1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선 다 필요하지만 이거 이제 변리사의 역할이고 청광 1만 잘 보시면은 청광 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만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제3자가 내 걸 침해했다라고 하려면 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만 침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자가 A 더하기 B를 쓰면은 C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해가 되지 않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대로 쓰면 침해가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D를 쓰면 그때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D를 붙여도 A, B, C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청광 1에 써져 있는 것들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기 청광 1에 적은 내용이 써져 있으면 적은 내용이 써져 있을수록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쓰면 쓸수록 등록을 받기가 쉬워져요. 하지만 많이 쓰면 쓸수록 공격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받기가 어려우면 공격하기는 쉬워지고 등록받기가 쉬우면 공격하기는 또 어려워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요건데요. 등록을 받을 때의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과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의 이제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등록된 특허권을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하러 오시거나 사건을 의뢰를 하실 때 우리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특허 등록을 받아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기술, 내가 그 상표, 내가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내가 또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엄청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도 엄청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엄청 서로 침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하면 저 사람도 날 공격할 게 뻔하고 저 사람이 공격해도 나도 저 사람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즉,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 공격 무기가 돼 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최선의 방어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로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가지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등록요건과 침해요건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확보를 해도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A 더하기 B라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등록 권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다고 하더라도 갑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을은 도대체 특허를 왜 받아요? 특허 받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특허를 왜 받나요? 을은 이걸 특허를 왜 받아야 하냐면 갑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쓰려면 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을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 우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을도 특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특허를 확보했다고 해서 특허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이제 특허 출원이 아니라 이제 FTO라는 별도 업무 용역이 되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 내지는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서비스나 제품이 혹시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면 제가 아까 형사 책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 출시, 서비스 출시 전에 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다른 경쟁업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업무. 그것은 이제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수행해서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야 이제 FTO 업무. 그게 FTO 업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특허권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제 공격 수단이 되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로 침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나도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지식재산권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사실 특허에 관한 내용을 좀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섞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거는 배달 앱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기술이 있을 때 이제 핵심 기술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하나로 보호를 하지는 않고 여러 개의 특허로 동시다발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 갤럭시 휴대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갤럭시 휴대폰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죠. 갤럭시 언팩 행사 하기 전날에는 삼성전자를 이제 대리하는 변리사들이 정말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 공개되는 기술들을 그 전날까지 다 특허 출원을 해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갤럭시 휴대폰을 출시를 할 때는 갤럭시 특허 이렇게 해서 특허권 하나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폴드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뭐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도 있을 것이고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칩에 관한 그 특허도 있을 것이고 통신 모듈에 관한 특허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핵심 솔루션 내지는 핵심 기술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앱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배달 앱에서 배달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주문을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앱에 접속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뭘 하나요? 이 어떤 맛있는 맛집 맛집 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은 그 주문에 관한 정보가 그걸 이제 주문 정보라고 한번 해보면 주문 정보가 어디로 갈까요? 그 사실 이제 AI 기술도 다 요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주문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음식점 단말기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문자 단말기에서 음식점 단말기로 바로 가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전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곧바로 가지는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 쿠팡이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배달 플랫폼 서버로 그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그 정보가 다시 어디로 포워딩이 되냐면 음식점 단말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점 단말기에서 시끄럽게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이제 알람벨이 울리겠죠. 그럼 그 주문 정보가 알람이 울리면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문 정보가 접수되었다라는 정보를 다시 서버로 보낼 거고요. 그 서버에서 그 정보가 다시 주문자 단말기로 가겠죠.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특허 확보를 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요게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것인데요. 요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뭐 어떤 이제 온라인 배달 솔루션이라는 게 있을 때그 온라인 배달 솔루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버와 어떤 단말기, 우리가 쓰는 휴대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단말기라고 하는데 서버와 단말의 송수신 동작이라는 측면으로 포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코드 짜가지고 주문하지 않잖아요. 예쁘게 생긴 UI, UX 통해서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말기상의 UI나 UX를 통해서 UI, UX에 관한 기술로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분류 체계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서버와 단말기에 송수신하는 방법은 뭐 송수신 방법이라는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서버, 고객 단말, 매장 단말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단말기상의 UI나 UX는 어떤 UI를 표시를 하려면은 어떤 그 프로세서가 디스플레이를 제어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들도 특허가 가능하고요. 주문 접수되면 매장 단말에서 시끄럽게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런 매장 단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관한 것도 다 특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는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여러 방면에서 다면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특허로 등록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술 가치를 높이고 이제 사업 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특허가 만약에 등록이 되었어요. 등록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우리 특허에 대해서 뭘 걸 수 있냐면 너 특허는 사실은 등록되면 안 되는 특허였는데 잘못 등록된 특허야 라는 내용으로 특허 무효 심판이라는 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걸었을 때 특허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50%예요. 50%. 그러면은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면 요 특허를 4개로서 이렇게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4개 중에 하나의 특허만 살아남아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허가 하나밖에 없으면 내 특허가 다 죽을 확률이 2분의 1이지만 2개가 있으면 내 특허가 다 죽을 확률이 4분의 1이 될 것이고 3개가 있으면 8분의 1이고 4개가 있으면 16분의 1이 되겠죠. 즉 특허권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전부 무효될 가능성이 반씩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축을 해서 보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면은 예비 창업 단계예요. 그래서 POC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디어 단계가 있을 거고, POC 하고 있는 단계가 있을 거고, MVP 단계가 있을 텐데요. 어떤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세요. 특히 이제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I 모델이 있을 때 그 AI 모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뭐 추정하겠다. 어떤 위험도를 추정하겠다. 어떤 결과값을 뽑아내겠다. 뭐 이런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AI 모델이 있을 때 그 AI 모델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무언가를 뽑아낼 것인지까지만 확정이 되어도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냐면, 요런 전체적인 컨셉 자체는 완성이 되었지만, 그 컨셉에서 어떤 정확도를 높이거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세부적으로 튜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튜닝 과정들은 사실 영업 비밀로만 보호를 하면 충분하고요.
이것을 특허로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컨셉에 대해서만 특허로 보호를 하시고, 구체적인 어떤 튜닝 값이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디어를 도출한 단계에서 POC 도중에 곧바로 특허 출원하시는 걸 이제 제안을 많이 드리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특허 출원 아까 설명드렸지만 등록될 때까지 2년이 걸려요. 이걸 이제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허 출원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특허 출원을 하면은 요 특허는 어디서만 효력이 있냐면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특허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단일한 국제 특허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특허는 각 국가마다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일본 특허, 중국 특허 모두 각각 이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1년 안에는 해외에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동일한 그 특허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 1년 안에 출원을 하면은 미국에 출원한 날짜를 그냥 한국 출원한 날짜처럼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제도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출원의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어떤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업비밀로만 보호를 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면은 요 특허 출원된 내용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요건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요건 뭐 등록이 되었든 아니면 아직 심사 중이든 간에 무조건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거절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공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요 공개가 되어버리면은 이 전 단계에서 사전에 이 특허 출원하고 나서도 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도 할 거고, 그럼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량된 발명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개량 발명에 대해서는 이 출원 공개 18개월이 되기 전에 출원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원 공개가 되어버리면 내 기술에 의해서도 내 기술이 다시 거절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특허 출원을 한번 했어요. 하지만 이 특허 출원의 내용보다 많이 진보가 되어야만 출원 공개된 이후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 출원하고 공개되기 사이 기간에는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출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약간의 개량된 기술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속적인 출원을 하시면서 그 좀 처음부터 적절한 타임라인을 좀 구축을 해 가면서 지속적인 출원을 하시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기한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년 기한, 나머지 하나는 1년 6개월 기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아까 제가 우선심사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우선심사는 뭐냐면 이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란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이제 심사해주세요라고 이제 심사라는 걸 청구하는 심사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해주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이 너무 긴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2년이면은 다른 사업으로 이미 피봇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런웨이가 끝나가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 심사를 한 번씩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이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선 심사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선 심사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특허 출원하면 1년 6개월이 됐을 때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우선 심사를 하면 등록이 빨라져요. 등록이 빨라지면은 즉시 공개가 돼버립니다. 즉시 공개가 되면은 이제 특허의 내용 자체도 공중에게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공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교 형량을 잘 해가지고 우선 심사를 이제 할지 말지 전략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특허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에 우선 심사를 제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AI 기술 보고는 뒤에 가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상표고요.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표는 표장이라는 것과 지정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표장은 이런 겁니다. 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Z 플립 7이라는 그 상표이고요. 요게 이제 2023년에 출원이 됐어요. Z 플립 7이 삼성의 폴더블 휴대폰이잖아요. 폴더블 휴대폰이고, 이제 올해 2025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미리 이미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Z 플립 7이 그 출시될 게 이미 다 로드맵이 예정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원을 해두고 Z 플립 7의 이 출시 즈음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뭐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원을 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장과 지정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을 한 건 할 때는 여기 있는 그 지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개까지는 추가금이 없기 때문에 10개를 일반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10개를 넘어가서는 이제 추가금이 붙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 요건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상표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예시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상표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쿠팡에서 배송 시스템이 브랜드 명칭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로켓 와우라는 것도 있고 뭐 와우 배송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당시에 요 로켓 배송이라는 컨셉이 처음 등장했을 때 로켓 배송 말고 뭐 컬리에서도 비슷한 걸 출시를 했었고요. 많은 이제 곳에서 이런 그 사업을 했었는데 요때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켓 배송이라는 상표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비슷하게 판단될 수 있는 다른 것들까지 다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브랜드 지위가 더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으로만 등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당시에 깜놀 배송, 뭐 마하 배송, 제트 배송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 등록을 받아두고 등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쟁사 진입 방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간단한 퀴즈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동일한 범위에서만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 범위까지 독점을 하게 되는데요. 요 사건은 예전에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존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요거였어요. 다이소라는 상표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제3자 경쟁 업체가 다사소라는 이제 표장을 사용을 했었어요. 요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다이소 측에서 다사소 매장에 대해서 너네 이거 쓰지 말고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요게 실제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면 요 우리가 이제 다이소라는 매장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가성비 있게 파는 매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사소 매장에 가봐도 컨셉 자체도 매우 흡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요 사건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요 다이소라는 것과 다사소가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비유사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두 사건에서는 판례가 유사라고 해서 침해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어떤 이런 다이소 이런 것들을 이런 상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 상표라고 부릅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잖아요. 그래서 문자 상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자 상표 중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자 상표의 경우에는 맨 첫 음절이랑 마지막 음절이 이 유사성 판단에 되게 높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다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고 세 글자죠. 얘도 다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고 세 글자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유사로 판단이 되었었고요. 그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실제로 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상품 품목이나 전시 판매 방식 이런 것까지 흡사해서 일반 수요자가 이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표는 그래서 유명해질수록 넓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상표가 유명해져서 주지성이라는 걸 획득하게 되면 이제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타인의 등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들이 뭐 투애니언이라든지 소녀시대, BTS 이런 유명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이런 아이돌 그룹 명칭의 경우에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어떤 서비스 그것을 제외하고 좀 비유사, 좀 관련은 있지만 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해도 타인의 등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유명성의 정도가 저명해지면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기업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불사용 취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중에 인앤아웃이라는 이제 햄버거 브랜드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그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이 왜 여냐면은 상표는 등록을 받아도 이 3년 동안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그 상표를 취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에도 이 등록 상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팝업 스토어를 일부러 3년마다 여는 이유가 상표권의 취소를 막기 위해서. 왜냐면 상표를 취소당해 버리면 제3자가 그 상표에 대해서 출원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실제로 진출할 때 돈을 훨씬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상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리폼에 관한 것인데 이제 리폼하는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이어도 리폼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가볍게만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명칭화라는 것도 있는데 그 특정 주체의 이제 상품을 식별한 상표가 이제 널리 사용이 돼서 너무 지면은 해당 상품군 전체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현상, 그것이 보통 명칭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예시로 드는 것이 뭐 초코파이,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정 어떤 기업의 브랜드입니다. 뭐 호치키스, 스테이플러 이런 것들이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정 브랜드인 건데 이게 너무 널리 쓰여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명칭처럼 인식이 돼서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통 명칭화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표가 보통 명칭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이제 등록 상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한번 가져왔고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이제 이렇게 도면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동일유사 물품에 쓰는 경우에 이제 미치게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IT 기업 중에서도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콘텐츠 기업으로 유명한 살리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받아둔 상표권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다 상표 등록을 해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캐릭터의 어떤 출처로서의 표시 기능을 상표권으로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미적 요소 같은 것들은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주고요. 캐릭터의 어떤 창작적인 요소는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해주고요. 캐릭터가 유명해지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으로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카카오 라이언이 표시되어 있는 짝퉁을 판매를 하면은 이 네 가지 사유로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제 방지법 침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던 것 중에 해외 관리에 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이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이제 해외에 출원을 해야 되고요. 내지는 이제 1년 안에 PCT 출원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PCT 출원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해외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제품을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해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엄청 저렴하니까 어떤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한국에 팔려고 하는데 한국에만 디자인 등록을 받아두면은 중국에서 보호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한국에 이제 디자인 출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중국에도 디자인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 한국 양 국가에서 모두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PCT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해외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절차 같은 것인데요. PCT 출원은 뭐냐면 국제 출원을 국제에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단계인 건데, 우선 이제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1년 안에 PCT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까지 어떤 설명 드렸냐면은 한국에 특허 출원하고 1년 안에 외국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특허 출원하고 나서 1년 안에 특정 국가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 출원하고 1년 안에 외국에 곧바로 나가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에 갈 것인지를 1년 안에 미리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국가에 진입하게 될지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잘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 국가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명확하지 않은 이상 PCT 출원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PCT 출원은 뭐냐면은 이 PCT가 뭐냐면 조약이에요, 조약.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국제 조약인데요. 국제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대략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0개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해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한을 30개월, 그러니까 대략 2년 6개월 정도로 미뤄둘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이제 PCT 출원이라는 제도이고요. 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주요 국가에 2년 6개월 전에만 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특정 국가에 진입하면은 그때부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PCT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요약을 좀 해보면은 이제 어떤 기술이 이제 사업 계획의 코어인지 이제 좀 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구축을 해야 하고요. 상표 등록 디자인이 브랜드나 콘텐츠를 잘 보호할 수 있게 권리를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관리화 전략도 함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를 냈던 한 번 이상 내보셨던 분들 내지는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 한 번 받는데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단계에서 대략 소요되는 금액이 모든 이제 부가세 관람료 다 포함했을 때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20에서 2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등록까지 갔을 때 특허가 등록까지 가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를 써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특허를 등록을 받아놨는데 요거 가지고 소송 안 하면 특허 쓸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데 지금 당장 북한이랑 전투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군대는 무조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군대, 즉 군대가 있어야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효과가 생겨서 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힘이 되는 것이 특허라서 실제로 특허가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특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당장 우리가 이제 북한과 전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국방비 지출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허는 그래서 분쟁 억제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수록 특허의 이제 분쟁 억제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는 제가 아까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주변 특허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핵심 특허, 그리고 파생 특허가 있고, 그리고 주변 특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그런 브랜드이실 것 같아요. 질레트 이제 우리가 면도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면도기 업체, 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솔루션은 사실 면도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도할 때 어, 어떤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배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는 다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술력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면도 날과 피부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허가 되겠죠. 그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면도 날을 이제 수납하는 면도기 카트리지가 있을 것이고, 뭐 스프링이나 손잡이 이런 것들도 다 특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질레트가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해서 면도기 관련된 특허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도를 하는 동작을 촬영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가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화장품 회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화장품 회사에서 최근에 AI 특허를 되게 많이 내요. 왜냐면 AI 특허를 많이 내면 정책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사용자의 어떤 얼굴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 그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피부 타입에 걸맞는 화장품 라인업을 추천해 준다든지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핵심 사업 분야가 있을 때 그 사업 분야와 직결되어 있는 특허만 보통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과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필요한 주변 특허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는 목적은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남에게 이 특허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억지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초기 기업에서는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첫 번째로 특허를 받았을 때 어떤 마케팅적 가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허 받았으니까 뭐 좋은 기술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적 가치로도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특허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허가 있으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 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보, 기보 갔을 때 보증 금액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특허 전용 펀드 이런 것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해지고, 그리고 특허 자체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증 혜택도 많은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벤처기업 인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 초기 씬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데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가지고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서 벤처기업 인증에 특허를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노비즈 인증이라든지 NEP 인증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인증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게 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속 정부과제 선정에서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특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허 무용론이 제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용한 특허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가로 수주를 하는 특허사무소는 이제 특정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내지는 출원 과정, 심사 과정에서 권리가 너무 과도하게 쪼그라든 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등록을 받으면 그만큼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많이 붙이면은 등록받기는 더 쉬워진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것들을 이제 부가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이제 과도하게 쪼그라진 채 등록이 되다 보니까 유용한 특허가 되지 않는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유용한 특허를 확보하더라도 내가 이 특허를 도대체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특허 출원을 하다 보니까 이 특허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채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랑 좀 잘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 변리사 시험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리사만큼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잘 알면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가 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잘 써진 명세서인지 이런 변리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리사와의 코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가까운 변리사, 저에게 이제 물어보셔도 좋고요. 변리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서 특허가 되면은 가급적 빠르게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걸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가급적 그리고 이제 초기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를 찾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결론을 짧게 좀 적어뒀고요. 계속해서 뒤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실 AI 기술에 대해서 추론 전략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AI 기술은 보통 특허를 받을 그 AI 기술 개요가 보통 보면 이렇죠. 어떤 로우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그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로우 데이터를 넣는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요 이제 로우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바꾸는 어떤 전체를 전처리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인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AI 모델에다가 뭐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입력을 하는 것이고 학습시키는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과한 이 아웃풋 데이터, 이제 출력 데이터가 있을 텐데, 출력 값이 있으면, 그거를 어떠한 이제 후처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UI, 이렇게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AI 발명이 이제 구동이 되는데요. 요 AI 기술에 관한 것을 특허로 받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AI에 관한 발명은 이제 크게는 이거 아마 개발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 AI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학습시키는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랑 실행하는 과정은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학습하는 시간이 있고 추론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학습 단계에 관한 발명과 이제 실행 단계에 대한 발명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학습이랑 실행이랑 같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리사에게 각각 따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이랑 실행을 하나의 청구항에서 등록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하면서 실행을 해야만 그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게 무용지물한 특허가 돼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AI 특허를 쓰는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리사에게 이제 발명을 의뢰를 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청구항에 이제 학습 과정과 실행 과정이 이제 혹시 섞여 있진 않은지 요 내용을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리사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 기술은 학습 과정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행하는 단에서 특허를 받고 있는 것인지 요거에 대한 이제 요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AI 발명은 이제 방법이나 장치, 그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술을 방법, 그 장치,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한 기술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실행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전자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AI 모델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는 빅테크 기업의 어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리고 이 UI, UX 같은 것의 제공만 장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치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서 서버와 단말의 하나의 시스템의 형태로 등록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AI 발명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계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습 단계랑 이제 실행 단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델 자체에 관한 발명이랑 이제 입출력 데이터의 특수성에 관한 발명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에 관한 발명은 뭐 여러분 그 AI 모델 튜닝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를 추가한다든지 레이어 단위를
단위로 나누어서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튜닝 값을 변경한다든지, 파인 튜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자체에 관한 발명이고, 뭐 다른 것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AI 모델 자체에 관한 발명은 출원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델 자체에 관한 발명은 등록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제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 자체에 대해서 침해를 입증하려면 모델 코드 다 뜯어가지고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거 침해 입증이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사용자가 그 모델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다 까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범용 모델의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 뭐 제미나이, 뭐 GPT-5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는 이제 기존에 있는 범용 모델, 언어 모델, 이제 LLM 같은 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이제 AI 스타트업도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들을 뭐 직렬적으로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 모델들을 병렬적으로 여러 개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병렬 연산을 통과한 애들을 다시 직렬 연산한다든지, 이런 모듈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도 이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출력 데이터에 관한 발명은 그래서 데이터 특징, 뭐 전처리, 후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종류의 출력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특징이라든지 뭐 전처리, 후처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의료 AI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은 어떤 환자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엑스레이 이미지라든지 어떤 임상적으로 얻어진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생체 정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질환을 예측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료 AI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질병을 추정하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등록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델 자체에 관한 어떤 레이어나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침해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라고 한번 해보면, 그 블랙박스에다가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출력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이거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가릴 거 없이 이런 기업들이 AI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를 할 때는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출력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는 특징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M 발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BM 발명으로도 특허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BM 발명은 우리가 사업에서 얘기하는 그 BM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 방법,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 뭐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판매 방법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것에다가 기술을 결합해서 인간 행위를 배제하면 이제 그것을 BM 발명으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 행위가 아니라 어떤 전자장치의 동작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BM 발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M 발명으로도 특허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AI랑 이제 BM 발명, 이제 AI 스타트업 측면에서 말씀드릴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던 AI 발명에 대한 추론 전략,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요건 이제 대부분의 특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허를 확보를 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 혼자서 그 내 특허에 써져 있는 걸 다 써야만 침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특허에 있는 청구항에 써져 있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구항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청구항을 보실 때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청구항이 있는 단계가
하나의 주체가 모두 실행하게 되는 것인지 요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특허 명세서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청구항 1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변리사를 만나도 아무리 잘하는 변리사를 만나도 대표님보다 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그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강력한 특허를 결국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초기 기업, 예비 기업, 예비 창업 기업부터 이제 초기 기업 단에 있는 몇 가지 이제 예시 스타트업의 케이스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예전에 대리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당연히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블러 처리를 했고요. 초기 기업부터 시작해서 IPO 단계까지 성장했던 특정 A사라는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요 밑에 있는 이제 노란색으로 기재한 것은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MP3 플레이어 기술을 빼앗긴 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초록색 요 기업은 그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입니다. 이 독보적인 이제 시장 리더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표현 하나로 독점권을 상실한 이제 엘모 기업이 있는데 요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창업 단계부터 이제 핵심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 제가 아까 이제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해외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 안에 개량 발명을 출원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리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요 기업은 이제 처음 2008년에 초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2009년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고 이제 외국에서 일부 매출이 먼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특허 출원을 우선 이제 먼저 3건을 했었는데요. 요 당시 기업 가치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 매출이 조금씩 나면서 개량 발명 특허를 몇 개 출원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 회사에서 세웠던 것이 그 코스닥에 상장해야겠다라는 그런 장기 로드맵을 짰어요.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IPO라는 기업 공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특허입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가 몇 개가 있고 한국 특허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해외 특허는 몇 건 있고 주요국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해외 진출 가능성도 좀 살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어야 상장을 할 때 그 높은 공모가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공격적인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고 이제 2023년에 기업 가치가 무려 3천억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제 그 물론 당연히 특허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가치가 무려 300배나 이렇게 증가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가볍게 가져왔던 이제 OX 퀴즈인데요. 최초의 MP3 기술은 이제 소니가 만들었을까요? 최초의 이제 MP3 플레이어 기술은 이제 소니가 만들지 않았고요. 요건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음악 파일 재생할 때 아마 그 음악 전자 파일 확장자명이 .mp3라는 확장자명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mp3 코덱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코덱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이 이제 그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덱이라는 건 사실 어떤 디지털 신호라는 게 있을 때 그걸 아날로그 신호로 왔다 갔다 이제 컨버팅 할 수 있게 압축하는 기술이 이제 코덱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서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이 그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을 최초로 했는데 요 기업이 이 MP3 플레이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자금난을 겪던 와중에 이제 국내 중견기업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특허 출원 3건을 진행하면서 MP맨을 출시를 합니다. MP3 출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휴가 해지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 출원할 때 많은 돈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금난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MP3 기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0년, 15년 정도를 기간 동안에 가장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휴대폰과 별개로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에 음악 파일을 넣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특허 출원 3건밖에 안 하면서 그거를 되게 부실하게 보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뒤집는 정도의 강력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건으로밖에 보호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국내 경쟁업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유사 제품을 막 출시를 하니까 이제 그 D사에서 특허 소송을 막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특허들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권리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쟁업체들이 유사제품을 출시를 하니까 이 국내 중견기업, 그 이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들을 찾아가서 라이센스료를 달라고 했어요. 너네 지금 내 기술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시에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특허들 3건 정도 무효시키는 건 사실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주장을 묵살하고 그냥 사용을 하면서 무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실시료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존속을 하긴 했지만 그거 이제 나중에 중소벤처기업이 파산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MP가 파산법인에서 이제 받아가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로열티를 내면서 사용 중인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대통령 이제 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의 실패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요 사례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제 핵심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비용 문제로 소수의 저품질의 특허로 보호를 한 결과 침해 분쟁에서 패배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 사족 하나로 이제 독점권을 상실한 이제 L사 이야기인데요. 요 L사는 사실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래서 이 LG전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혹시 스타일러 쓰시나요? 스타일러? 저희 집에 스타일러가 없는데요. 스타일러가 이게 뭐냐면 의류 처리 장치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 예전에 없는 그런 제품 라인업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 상자 안에다가 이제 옷을 넣으면 스팀으로 인해서 주름도 펴주고 안 좋은 냄새도 빼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LG에서 요거 특허를 받을 때 이렇게 특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의류가 수납되는 이제 의류 처리 공간을 내부에 한정하는 케이스에 연결돼서 의류 처리 공간 내 복수의 위치로 그 의류 처리 공간 그 케이스 안에다가 여러 위치에다가 스팀을 공급해가지고 이제 주름도 펴주고 냄새도 빼주는 이제 그런 특허였는데요. 이 특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초록색 부분 보시면은 이제 복수의 위치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삼성전자 가전 사업팀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제도에서 요 특허 청구항을 한번 보셨을 때 요걸 보고 뭘 고민했을까요?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제품 라인업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이거 무조건 고민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지금 에어드레서라는 라인업이 삼성전자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삼성전자 이제 특허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광 1을 보시면 복수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그 안쪽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그 도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안쪽에 있는 그 여러 개의 구멍에서 스팀이 동시에 나옵니다.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와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옷에 주름을 펴주는 그런 원리인데 삼성 에어드레서는 요걸 어떻게 회피를 하였냐면은 의류 처리 공간 요 케이스 내부에다가 하나의 위치에서 스팀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위치에서 스팀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이제 수입 방식으로 이렇게 쓸면서 스팀을 공급함으로써 이 특허 청구항을 회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어드레서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많이 평가를 하냐면은 사족 하나 때문에 이제 특허의 가치가 수조에서 수백억으로 이제 크게 줄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출원 내지 보정하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불필요하게 구성을 변경하는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는데 뭐만 잘 보면 되냐면 청구항만 잘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대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특허 타임라인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 큰 시장이 있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성물이 이제 그 해결책인데, 그 조성물의 생산 효율과 이제 안정성이 너무 낮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이렇게 도출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고, 그리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선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원을 하고 출원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팁스 선정이 되고 그 팁스 자금을 가지고 바탕으로 효율이 개선된 이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 두 건을 이제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되고 기존 출원들을 기초로 이제 외국에 나가는 해외 진출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PCT 국제 출원을 진행을 한 이런 식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사업이 이루어진 지 지금 9개월이 됐지만 아직 최초로 특허 출원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개량만 이루어졌어도 계속해서 이 약간의 개량만 이루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출원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로 간섭 없이 특허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핵심 특허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개량 발명을 출원을 하면서 기존 출원일로부터 이제 우선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PCT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간섭 없이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이제 기업 가치 증대와 투자 유치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고요.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정교하게 작성된 청구항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특허로 보호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로 아까 LG 스타일러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청구항에 사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네 번째 한번 보시면 그 사업 성장 궤도에 맞춰서 이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제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서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여기 이제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랑 제 명함 리멤버로 올렸으니까요. 그 질문 지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이제 좀 부끄러우시거나 이제 하시면은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명함 이거 QR코드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해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